안녕하세요. 법과정치 뉴탐스런 강좌 진행하는 황승민입니다. 자, 이제 저하고 이제 36번째 강에서 뵙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거의 이제 막판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학교 시험 및 모의고사 잘 치르고 있나 무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문제 자체가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 쉽게 맞추고, 그다음에 공부하지 않으면 어렵게 풀 수밖에 없는 과목이 법과 정치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실감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1차적으로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학교 수업을 잘 참여하셔서 잘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제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 수업, 그 다음에 제 강의, 그리고 합쳐서 복습 잘 하시면은 여러분들 1년간 좋은 결과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뭐 수능에서 이 법과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내용은 좀 많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고요. 복습만 잘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근로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 시간인데,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하고 약간 분위기는 다른 어떤 근로자의 권리를 배울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 거 우리가 OX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제가 얘기하고 있죠. 뭐냐? 제가 푸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번. 사회법은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발생한 여러 가지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거 맞죠? 그런데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적 자치의 원칙을 강화하면 경제적 강자에게만 유리한 법의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1번은 X, 342번. 사회법은 뭐냐? 사적 영역에 공적 영역이 개입하는 것이죠. 그러면 공법의 사법화겠습니까? 사법의 공법화겠습니까? 사법의 공법화 틀렸네요. 그렇죠? 그리고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 법의 영역이라는 말은 맞습니다. 맞고 어쨌든 42번은 틀렸고 43번. 사회법은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회법상의 권리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그 기본권에서 사회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권 영역에 들어가는 건 교육, 여성, 그 다음에 모성, 엄마하고 자식 보호, 그리고 뭐 근로, 소비자, 환경, 실질적 평등, 그리고 뭐 사회적 약자의 배려, 이런 것들이 다 이 사회법, 사회권 영역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을 원리로 한다. 요거 맞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요 실질적 평등이라는 말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 실질적 평등의 동의어, 상대적 평등, 비례적 평등, 그 다음에 정의라는 말로 쓰면 배분적 정의,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4번. 근로자라 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가 농담반으로 이런 말씀 드렸죠.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게 근로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면접 볼 때 저는 돈 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좀 잘못됐지만 어쨌든 간에 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뜻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345번. 근로계약은요, 서면으로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임금, 휴게시간, 뭐 휴가, 뭐 이런 것들이 서면으로 작성되는 게 원칙입니다. 맞고 46번. 성인은 연소 근로자와 달리 단독 임금 청구가 가능하다? 아니죠. 달리가 빠져야죠. 성인 근로자나 연소 근로자 모두 임금 청구는 자신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아르바이트를 이제 1, 2년 후에 이제 하게 될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해본 친구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해본 친구들 중에 혹시 엄마 아빠 통장으로 여러분들 알바 월급이 들어간 적 있는 친구 있나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건 뭐냐? 이런 경우죠. 아빠 이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아빠가 너 저희 가서 뭐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해 방학 때.
그러면 이제 그거 용돈 쓰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제 가서 일하는 곳이 이제 아빠의 친구나 아빠의 지인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그렇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고 원칙대로는 잘못된 겁니다. 그것도 원칙대로는 어쨌든 간에 내 통장으로 내 임금이 꽂혀야 되는 겁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 다음에 47번. 연장 근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성인 근로자는 휴게 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연장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휴게 시간을 제외하여 하루 8시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시간 근로라 하면 그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있는 겁니까? 9시간 있는 겁니다. 9시간. 그래서 4시간에 30분 또는 8시간에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 1시간을 대체로 점심시간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X. 47번 X. 48번. 성인 근로자는 하루 1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맞죠? 그래서 최대 52시간. 자, 고등학교를 자퇴한 16세 이전엔 근로기준법상 연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리죠? 학력이 왜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18세 미만의 자는 연소 근로자입니다. 연소 근로자는 하루 1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하루에 1시간까지, 일주에 6시간까지. 맞죠? 그래서 최대 근로시간은 4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오케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시간 규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정리해드렸던 거는 무엇이냐면 근로자의 근로기준 자체를 배웠어요. 근로기준.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근로기준이 요만큼이에요. 근로기준이 요만큼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선상보다 아래 밑에서 결정이 나면 안 되겠죠? 이 근로기준법상 상향해서 여러분들이 근로를 해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인데 여러분들 5580만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5580보다 높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5580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580원 밑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최저임금은 5,580원인데 10,000원 받으면 됩니까? 됩니다. 10만 원 받으면 됩니다. 100만 원 받아도 되고요. 1,000만 원 받아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근로 기준 자체를 자신의 근로, 자신의 임금, 자신의 휴게 시간 같은 거를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좋은 조건으로 일하고 싶죠. 최저 조건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근로 기준 자체를 상향해서 내가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여건으로 근로를 하고 싶을 때 개인적으로 사장과 만나가지고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저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1대1로 만나면 조금 이제 주눅들 수도 있거든요. 대표 이제 사장님하고 만나면. 그래서 단체가 힘을 모아서 이 사용자, 사장, 대표와 만나서 협의를 하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 배울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 보십시오. 자,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정리했던 거는 우리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로서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법을 주제로 해서 정리했고요. 이번 시간은 뭘 정리하느냐? 이걸 정리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고 하는 법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할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법에 모든 의미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요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노동조합 및, 다시 얘기해서 노조 결성 및 가입 등등이 규정이 되어 있구나. 오케이. 그리고 노동관계 조정. 아하, 사용자와 노조 간에 여러 가지가 문제 생겼을 때 그런 걸 조정, 해결하는 것이구나 라는 법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가요 뭐 이 긴 이 법의 이름을 계속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노동조합법 또는 노동관계조정법이라고 하면 아, 이건가 보다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요 법에서는 노동조합과 관련되는 것, 그 다음에 조정과 관련되는 것, 요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요. 법률 밑에 단체 협약이 있어요. 노동관계에서는. 단체 협약. 단체 협약 밑에 취업규칙이 있고요. 취업규칙 밑에 개별 근로계약이 있어요. 그러면 그 법률에 두 가지가 있겠죠.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동관계조정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요. 단체 협약이라는 거 있죠. 그게 단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단체 협약은요. 이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취업규칙은요.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단체 협약이 취업규칙보다 높다 그랬죠. 방금 전에 순서대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단체 협약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와 노조 간의 협의를 통해서 만든 문서입니다. 이게 단체 협약이고요. 취업 규칙은요. 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 취업 규칙이 더 높아버리면 근로자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단체 협약이 좀 더 상위의 규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자, 이겁니다. 근로 3권입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요, 노동 3권이라고 배우는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 3권이라고 배우는 친구도 있어요. 어떤 말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아요. 자, 이 근로 3권인데,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근로에 대해서 세 가지의 권리가 보호된다라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근로 3권인데 이 근로 3권의 종류는 당연히 세 가지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뭐가 있느냐? 단결권이라는 게 있어요. 단결권.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단체 교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이라는 게 있어요.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 근로 3권입니다. 이거 말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 3권의 법적 지위를 잠깐 얘기해 줄게요. 근로 3권의 법적 지위. 이 근로 3권의 법적 지위는 무엇이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도 나와 있고요. 이거는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권리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권리예요. 자, 그러면 이 헌법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근로 3권은요. 이거죠. 대표와 노조 간에 이루어지는 권리인데 됐습니까? 이거는 헌법을 통해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근로 3권은 그 대표를 헌법상으로 직접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근로 3권이에요. 엄청난 힘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단결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노조 결성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노조 결성. 됐습니까? 노조 결성. 또는 그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됐죠? 단결권의 뜻은 노조 결성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노동조합을 가입할 수 있는 권리. 요게 단결권이다. 모일 수 있는 권리. 되시겠죠? 오케이. 두 번째, 단체 교섭권은 뭐냐?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서로 간에 교섭할 수 있는, 협의할 수 있는 권리.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교섭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협의에 대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단체 행동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단체 행동권은 무엇이냐? 자, 이겁니다. 노동조합이 자신의 근로 조건을 향상하기 위해서 단체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무엇이냐? 이게 쟁의 행위입니다. 자, 이게 근로 3권의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이거 일단 암기를 좀 해 두시고, 자, 이제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단결권이 있어요. 노조를 결성하고요. 가입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용자 측에서는요, 사용자 측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용자 측에서 노조를 만들고 노조에 가입하는 거 좋아할까요? 대체로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왜? 단체로 와서 행동을 할 것 같은데 누가 좋아합니까? 됐죠? 근데 이거를 당연히 부정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 노조 결성과 가입을 대표, 사용자가 자꾸 방해를 합니다. 자꾸 방해를 합니다. 이거 뭐예요? 단결권을 방해하는 행위죠. 됐습니까? 자, 보세요.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단결권을 위반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부, 당, 노, 동, 행, 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단결권을 위반. 다시 얘기해서 단결권 행사를 방해했습니다. 사용자가. 이게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알겠어요? 또 갑니다. 단체 교섭권입니다. 단체 교섭권. 교섭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교섭과 협의를 거부합니다. 사용자가. 이거는 단체 교섭을 위반, 단체 교섭을 방해하는 거죠. 이거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그 다음 단체 행동권이 있어요. 단체 행동권. 단체 행동을 못하게 합니다. 이것도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이 부당노동행위의 뜻은 부당한 노동행위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요 여러분들 문제를 맞출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따라해보세요. 부당노동행위란 근로3권을 방해하는 행위. 근로3권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알겠습니까? 부당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부당하긴 한데 이 부당한 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부당노동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부당노동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 임신을 이유로 그 사람을 퇴직을 종용했어요. 임신을 어떤 여성 직원이 임신을 한 걸 이제 사용자가 알고 부릅니다. 아유, 김 과장 임신했다며 축하해. 근데 우리 회사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만뒀으면 좋겠네. 어떻게? 미안해서 어떻게? 이거는 부당노동행위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 부당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부당한데 이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요. 왜?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는 건 근로3권을 방해하는 게 부당노동행위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조건으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8년 후? 하여튼 그때 20대 한 중반 넘어가면 여학생은 좀 빠르겠지만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취업을 할 때 이제 마지막에 대표회의에서 최종 면접까지 갔어요. 이거만 통과하면 나는 취업된다. 막 기대가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표이사가요. 대표가 여러분들에게 노조 좋아하니? 노조 좋아해요? 막 물어봅니다. 그럼 거기서 어떡합니까? 저 노조 싫어하고요. 막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노조 가입 절대 안 할 거예요. 라고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공정합니까? 불공정합니까? 불공정하죠. 그러므로 이 노조 가입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건 그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이건 부당노동 행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노조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어떤 특정 노조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것도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노조는 복수노조가 허용되거든요. 그래서 자 약간 어용노조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어가 뭡니까? 옛날 사극 보면은 따그닥 어떤 이제 관리가 막 달려와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뭔 명을 받아라 그럽니까? 어명을 받아라. 어용 뭡니까? 임금이 사용하는 노조. 다시 얘기해서 대표가 친한 노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용 노조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근로계열처입니다. 이것도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이거는 부당노동행위 아니고요. 이건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별하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굉장히 쉽죠. 그쵸? 뭐만 대입시키면 됩니까? 요거만 대입시키면 끝나요. 요거만. 알겠죠? 요거만 대입시키면 끝납니다. 자, 요게 부당노동행위다. 됐죠? 그럼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대표가요. 노조 전임자 있죠? 노조 전임자에게 엄청나게 막 돈을 막 줍니다. 돈을 줍니다. 왜? 노조 활동 제대로 하지 말라고. 이것도 당연히 부당노동행위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근로 3권 관련해서 요 내용 간단하게 암기하시고요.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의 뜻을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요 쟁의 행위가 있는데 쟁의 행위 이거는 뭐냐? 이겁니다. 여기다 쓸게요. 파업이 있고요.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파업. 그리고 태업이 있어요. 태업.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보이코트가 있습니다. 보이코트. 그리고 뭐가 있느냐? 피켓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켓팅. 자, 요게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입니다. 됐습니까? 파업, 태업. 파업 뭡니까? 일 안 하는 거. 태업 뭡니까? 태만하게 하는 거. 사보타지, 태만하게 하는 거. 보이콧은요, 불매운동입니다. 불매운동. 됐습니까? 뭐 시내 가가지고 우리 회사 물건 정말 안 좋아요 막 이렇게 하는 거. 근데 피켓팅은요, 이제 그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직원들 있죠.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직원들 이제 지나가면은 너는 눈물도 없냐? 같이 참여해라 막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피켓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거든요. 그러면 이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대해서 사용자의 쟁의 행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직장 폐쇄예요. 직장 폐쇄.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쟁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켓팅에 맞서서 사용자가 할 수 있는 행위가 그게 직장 폐쇄의 단행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는데 직장 폐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날 가는데 직장 폐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맞대응하는 게 이게 직장 폐쇄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파업이나 태업이나 보이콧이나 피켓팅과 같은 쟁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있어요. 필수 조건. 그게 뭐냐? 이겁니다. 조정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래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조정전치주의. 이 조정전치의 뜻은 조정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앞서서 위치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파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거 뭐냐? 노동위원회 안에 있는 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을 거쳐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게 조정전치주의입니다. 되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둘이 윈윈하는 게 좋죠. 그렇죠? 윈윈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한쪽을 자꾸 깔아뭉개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자존심의 대결로 또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도저히 해결의 양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쟁의 행위를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시각들이 그 외국에 비해서는 좀 많아요. 사실은 좀 많은데 여러분들 이 쟁의 행위를 국가가 간섭을 해서 양 당사자를 모아서 해결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양보 조금 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 제도적 장치가 그 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있는 조정 방식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해결 절차를 한번 배웁시다. 해결 절차. 뭐가 있느냐? 조정이라는 해결 절차가 있고요. 됐습니까? 조정. 그 다음 중재라는 해결 절차가 있어요. 요 두 가지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조정과 중재라는 절차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 이 조정과 중재에서요. 여러분들은 느낌이 뭐냐? 조정과 중재 중에 중재가 힘이 더 세다라는 느낌 가져가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보세요. 자, 조정은요. 조정은 여기다 쓸게요.
노동위원회 안에 조정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제시가 됩니다. 제시가 됩니다. 조정안이 제시돼요. 그러면 이 제시된 조정안을 서로 수락하면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조정안이 제시가 되면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됐죠? 이게 조정의 효력입니다. 그런데 이 중재는요, 노동위원회 안에 중재위원회가 있거든요. 이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이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뭐냐? 수락과 무관하게 확정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자, 중재의 법적 효력은요, 뭐라고요? 중재안이 샥 제시가 되면 수락과 전혀 상관없이 확정됩니다. 됐습니까? 확정이 되면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단 재심 청구라든가 소송을 통해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는 있어요. 알겠습니까? 억울함을 호소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정의 효력, 중재의 효력을 우리가 딱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느낌이 딱 오셔야 돼요. 조정은 한쪽 상대방의 의견과 상관없이 일방적 신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일방적 신청. 예를 들어서 사용자 측과 노동조합 측이 있는데 이 사용자와 노동조합 측 중에 한쪽만 신청하는 거. 그러면 조정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신청해도 이 조정을 거부했던 당사자는 뭘 하면 됩니까? 나중에 수락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일방적 신청도 가능하다라는 거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양 당사자가 조정합시다 이래도 되고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 조정이라고 하는 건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의견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신청해도 조정은 진행이 된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데 중재는 또 다르죠. 중재는 뭐냐? 중재안이 제시되면 확정이 되거든요. 재심 청구라든가 뭐 소송은 제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 중재 같은 경우에는요. 자, 보십시오. 쌍방 신청에 의해서 중재가 이루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쌍방 신청이에요. 사용자도 노동조합도 중재를 합시다 라고 하는 경우에 중재가 진행된다고요. 알겠습니까? 됐죠? 왜? 나중에 거부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거 제가 그전에도 계속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일방적 신청은 원칙적으로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어요. 왜? 중재는요, 수락을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일방적 신청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전에 사용자 측과 노동조합 측 간에 체결한 단체 협약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단체 협약에 중재할 때 우리 일방적으로 신청해도 그냥 중재하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합의가 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들이 꽤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단협에 의거하여 그 전에 단협에 중재를 일방적으로 신청하자라고 하는 협약, 단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서는 중재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정과 중재 이렇게 이루어지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노동조합과 관련되는 거 간단하게 제가 한번 봐드렸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발생할 수 있죠.
임금 체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임금 체불. 임금 체불. 제가 어렸을 때 그때가 군대 가기 전이었는데요. 어떤 백화점에서요. 겨울에 이 설날 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거기서 급여 지급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요. 막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일? 한 3주 후에 받았습니다. 원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임금 체불이 됐는데 이걸 가만히 버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올리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고용노동부.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요. 중요한 거. 부당, 해고라든가 부당, 노동, 행위의 현상이 발생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아 나서야 됩니다. 찾아 나서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딱 했습니다.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노동부, 고용노동부 안에 노동위원회가 있죠. 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위원회에서 그 지역별로 뭐가 있느냐? 지방 노동위원회라는 게 존재합니다. 알겠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치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중앙으로 진출해야죠. 그럼 어디로? 중앙 노동위원회로 진출해야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법원에 가면 됩니다. 법원에 가면 됩니다. 잘 보세요.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라는 그러한 문제가 나에게 발생했다. 그러면 이 발생하면 3개월 이내에 잘 보세요. 지방노동위원회에 찾아갑니다. 됐죠? 그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내가 원하는 걸 다 받아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받아주지 않은 경우에 어디로 갑니까? 중앙노동위원회로 갑니다. 중앙노동위원회로 갑니다. 됐죠? 그리고 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고 나서 10일 이내 가야 돼요. 10일. 그리고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결과 또 나옵니다. 그러면 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법원은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법원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원이요. 민사법원일래야 일 수가 없죠. 이거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쫓아가는 거니까 이거는 민사법원일 수가 없죠. 됐습니까? 이거는 무슨 법원일까요? 이거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행정법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가 무언가 결정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마음에 들면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중앙노동위원회로 갑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오면 끝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행정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행정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야만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요거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로 갈 때는 3개월 이내, 요로 갈 때는 10일 이내, 요로 갈 때는 15일 이내에 제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3개월, 10일, 15일.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법원 가서는요. 뭘 가지고 싸운다고요?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 결정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법원으로 가죠. 그런데 법원으로 바로 달려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 사기업을 다니죠. 그럼 사기업과 나와의 관계죠.
됐습니까? 사기업에서, 일반 사기업에서 부당해고당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 사기업에서 부당 노동행위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법원으로 바로 가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의 법원은 행정법원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행정법원이 아닌 거죠. 이게 무슨 법원이겠습니까? 이게 민사법원입니다. 알겠습니까? 민사법원으로 바로 달려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바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바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요게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여기로 갔습니다. 여기로 갔어요. 여기로 갔습니다. 여기로 갔는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내려가도 되나요? 여기로 제기해놓고 그 다음에 민사법원으로 소송 제기해도 되나요? 당연히 가능하죠. 됐습니까? 그런데 발생했습니다. 발생했는데 바로 행정법원으로 달려갈 수 있나요? 갈 수가 없죠. 행정법원 하는 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니까 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경우가 있다 하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왠지 배울 것 같은 주제가 하나 있어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요. 그리고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쪽 알아보세요. 자,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자, 이거 뭐냐면 직장 안에서 성적 희롱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성범죄가 아닙니다. 성범죄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성범죄는 뭐냐? 그랩. 이게 터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성범죄죠. 자, 이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시각적, 언어적 희롱입니다. 아시겠죠? 시각적, 언어적 희롱. 자, 제가 이제 여자 직원에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한번 쳐다봤어요. 근데 그 여직원이 성적 희롱을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성희롱이 됩니까? 됩니다. 이건 뭐냐? 이거는 피해자 측의 주장을 받아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뭐냐? 가해자 의도는 상관 안 합니다. 이게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쳐다봤어요. 근데 여자가 그 여성 직원이 이거 뭐야 성희롱이네 라고 하면 성희롱이 되는 겁니다. 현재. 아시겠죠? 자, 이거는요 성범죄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형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 이런 걸 물어봐요. 선생님, 직장인 성희롱으로 시각적, 언어적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남자 직원이 뭐 여자 직원 또는 여자 직원이 남자 직원을 상대로 뭐 터치를 했다, 뭘 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것도 성희롱입니까? 그건 성범죄로 변신하는 거죠. 아시겠죠? 형법상 성범죄가 아니고 형법상 형벌이 부과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좀 긴가요? 다시 한번.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거는 위배되는 겁니다. 그냥 짧게 그냥 남녀고용평등법. 이 남녀고용평등법에는요 뭐냐 육아휴직 같은 거, 그다음 직장 내 뭐 어린이집 이런 규정들이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물을 수 있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직장 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됐습니까? 이 직장인 성희롱.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학교에 배웠으면 요걸 잘 되십니다. 알겠습니까? 성범죄 아니고요. 형벌 부과받지 않습니다. 됐죠? 그리고 가해자의 의도 무관합니다. 됐죠? 여성이 남성을 향해서 성희롱이 가능하고요.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희롱은요. 주체와 객체는 상관이 없어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했고요. 문제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하고요. 이제 5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5문제. 227쪽 스스로 풀어보기.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피해 사례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네요.
저는 A방송사에서 계약직 아나운서 근무했는데 제가 얼마 전 혼인을 했는데요. 국장님이 저한테 우리 회사는 여직원이 결혼하면 퇴사인데 어떡하니? 주위 선배들도 회사 원칙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또 국장님의 강요도 워낙 심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네요. 퇴직 후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열받네요. 부당해고를 이유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1번 A방송사는 평등권 및 노동권 침해했죠. 2번 갑에 대한 퇴직 강요는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틀리죠. 부당노동행위가 없습니다. 근로3권, 단결, 단체 교섭, 단체 행동을 방해한 적 없습니다. 아시겠죠? 답은 2번. 3번 갑은 강제퇴직의 부당함에 대해 민사소송 당연히 가능하고요. 4번 결혼한 여직원에 대한 방송사의 원칙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고 노동위원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겠죠. 아이고. 자, 개념형 3번 문제인데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근로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 사례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전직, 감봉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고용계약,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을 거부하는 것, 노동조합의 결성을 방해하기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간섭 및 교란하는 것, 이거는 무엇입니까? 부당노동행위가 되겠죠. 됐습니까? 2번, 그러니까 1번에 이게 이제 부당노동행위고요. 2번, 밑줄 친 근로 3권의 내용을 간략히 쓰십시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각각의 내용 간단하게 부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 해고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다. 빈칸 가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보기에 골라보세요. 정당 해고 성립에 해당합니다. 정당 해고 성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번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정당 해고가 되기 위해서는요. 일단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개월 정도를 알려줘야 되고, 그쵸? 그리고 긴박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기억. 해고 사유를 구두로 통보하였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잘못된 거죠. 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입니까? 이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 되게 근무 경력을 기준으로 해고자를 선정했습니까? 당연히 경력을 기준으로 해고자를 선정하면 이거는 부당한 거죠. 그러므로 가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릴, 노조와 해고에 관해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했습니까? 성실히 협의를 진행해야만 이게 정당 해고 사유가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러므로 니은과 릴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10번 문제네요. 교사의 질문에 잘못 대답한 학생은 교사,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행하는 조정 및 중재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갑, 조정, 중재 모두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을, 조정과 달리 중재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에 의해서만 진행됩니다. 약간 걸리는데. 패스, 병. 노조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정, 노동위원회가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노동관계 당사자 모두가 수락하면 이는 단협과 동일한 효력 되고, 무, 조정과 달리 중재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노동관계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노동위원회의 중재 제정에 따라야 한다. 맞죠? 그런데 아까 어딥니까? 을 있죠, 을. 을은 조정관리 중재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쌍방의 신청에 의해서만 진행된다고 하니까 잘못된 거죠. 왜? 단체 협약에 의해서 미리 협의가 된 경우에는 일방적 신청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그 부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을 이렇게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골라보십시오. 자, 기업의 사용자인 갑은 노조에 가입하더라도 조합 활동은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을을 고용하였다. 하지만 을은 입사 후 적극적으로 노조 활동에 참여하였고 갑은 근로계약 위반을 이유로 을을 해고하였다.
이에 을과 주식회사는 노동조합은 진노위에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였다. 여러분들 이 진노위에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제기할 때는요.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노조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 갑과 을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위법한 사항을 담고 있으므로 근로계약 자체가 뭐요? 그럼 이 사항 잘립니까? 아니죠. 그 불공정한 부분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 틀리고. 님. 기업의 노조는 갑행위가 근로삼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맞죠? 님 맞고. 그 다음 디귿. 을이 만약 진노위에 처리 결과를 불복할 경우에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됐죠? 릴. 해고의 당사자는 을 자신이므로 주식회사 기업의 노동조합이 신청한 피해구제 접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릴이 빠지고 기억 빠져서 니은과 디귿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하고 이번 시간에 이제 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과 관련되는 내용을 우리가 쭉 한번 설명해 보았죠. 그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해 봅시다. 자, 근로 3권입니다. 단결권, 노조 결성 및 가입에 대한 권리라 그랬죠. 단체 교섭권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교섭입니다. 됐죠? 교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노동조합에 조합원 30명이 교섭을 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사용자가 1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30대 1로 협의하는 건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서 사용자가 단체 교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합리적 이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이유로 해서 거부하는 경우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알겠죠? 그냥 뭐 사장님 저희 노조하고 한번 협의 한번 하시죠. 당신들하고 협의 안 해! 이런 것들이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 단체행동권,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켓팅 이런 걸 했을 때 여러분들 자 폭력행위를 하지 않고 정당하게 쟁의 행위를 했다면 민형사상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정당 행위에 해당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체행동권은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위법성 조각 사유를 통해서. 자,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이 있는데 조정은요, 일방의 신청입니다. 그다음에 중재는요, 쌍방의 신청입니다. 원칙상. 하지만 중재는 단체 협약에 근거가 있다면 일방적 신청 가능하다 그랬죠? 수락하면 수락 불필요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긴급 조정은요. 자, 이걸 설명 안 했네요. 자, 공익사업, 특별한 거, 뭐 수도, 뭐 이런 거, 전기, 뭐 지하철 이런 거, 특별한 성질, 국민 경제를 해야 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뭐냐? 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직권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긴급 조정권을 발동시켜서 뭐냐? 파업 및 태업과 같은 쟁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조정, 그 기간 동안 중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요거 설명하는 거 깜빡했네요. 그렇죠? 긴급 조정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저하고 이제 근로관계에 대해서 다 정리를 했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은 우리가 뭘 정리하는 시간이냐? 소비자의 권리 보호 파트를 공부합니다. 소비자. 당연히 사회법 영역입니다. 아시겠죠? 이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